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가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다행히 어쨌든 비가 온 뒤 날씨는 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양시장도 모두 3에서 6%가량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많이 빠졌었던 일본과 대만도, 일본의 경우 무려 10%가 넘게 증시단에서, 지수단에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마감이 됐던 미장도 이런 아시아 증시에 어떻게 보면 좀 안도감을 내비쳤다고 할까요? 같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시장이 선방해주는 모습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어제는 마감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장마로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마가 계속되는 추세 가운데서 그저 어제 잠깐 하루 맑았던 건지 아니면 이 장마가 이제 끝나는 건지가 중요한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전일에 낙폭이 워낙 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시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틀어서 추세 강화에 돌입한 건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추세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만 그 전일에 있었던 붕괴에 있어서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어제 하루 가지고 이게 특히나 또 지수단에서 복원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죠.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업종별로 상승 탄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복원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지 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 다 오르긴 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올라줬던 섹터들 먼저 보겠습니다. 이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남다를 것 같은 게요. 일단 낙폭이 과했던 만큼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시장을 휩쓸었었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후보로 조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조선의 경우에는 뭐 대장부터 엔진까지 전체적으로 기자재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에 낙폭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탄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섹터 아무래도 조선 원탑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회복이 다 되자 시장은 다시금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조선 3사들이 공급자 우위에 점하면서 발주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에 LNG 쪽으로 우리가 잘 밀어가고 있었는데 컨테이너선 수주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했고 이 사이클이 상반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라는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죠. 이런 궤에서 어제 저희도 출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던 게 이렇게 펀더멘털 자체가 무리가 없고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 낙폭 과대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장 심리가 그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좀 예외긴 하죠. 그 전일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기업이 4%가 넘게 올랐고요. 알테오제는 어제 이 변동성이 뭐지 싶을 정도로 7%가 빠졌다가 다시 20% 가까이 올랐다가 결국에 6% 정도 강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을 빼면 펩트론이나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까지 전체적으로 플랫폼 기업들 상당히 약진을 해줬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끝으로 랩지노믹스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하면서 진단키트 판매량이 5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다시금 코로나 때 봤었던 종목들 오랜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는 방산인데요. 어제 저희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을 때도 그나마 숨구멍을 찾았던 섹터가 방산, 그 안에서 중소형 쪽이었죠. 그런데 스페코나 휴니드의 경우에는 어제 시장의 탄력과 동시에 더 크게 올라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 훈풍은 중소형 단 다른 기업까지 이어졌습니다. 빅텍과 퍼스텍. 근데
대형주죠. 소위 우리가 방산 4사라고 꼽히는 대형주 쪽의 방산 흐름은 오히려 빠지는 기업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 방산 4사도 사실상 조선과 비슷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리고 수주가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잘 갈 수 있고 반등도 확실하게 들어올 법한데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저희는 조선과 방산 왜 이렇게 다르게 흘러갔는지, 앞으로 주도 섹터의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 부분 잠시 뒤에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확실하게 존재감을 뿜뿜 내비쳤던 업종도 있었던 반면에 조금은 뜨뜻미지근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와 화장품, 금융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크게 나누면 반도체랑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지만 경기 방어, 특히나 화장품은 소비재로, 필수 소비재로 꼽히는데 왜 이렇게 상승폭은 뜨뜻미지근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고자 하는데요. 먼저 반도체 한번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는 너무 잘 가기에는 발목 잡는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꽤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 생산 차질설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죠. 다만 세간에서는 이 블랙웰에 원래는 버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2개 HBM이 들어가다가 이게 결함이 생기니까 부딪힌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로 조금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당장의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퀄테스트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나 모두 다 전력 수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대한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뉴스가 외신을 통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바이두죠.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서 HBM, 특히 삼성전자의 HBM을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난 건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공급하는 HBM의 경우에는 그 사양이 현저히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HBM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업계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것들이 같이 조금 상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네요. 자, 이렇게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가기에는 발이 무겁다라는 이유고요. 자동차 요즘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이후에 수출 기업들의 메리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일본보다 유리하다라는 점 때문에 자동차주들 언급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엔의 강세에 따른 반사 수혜보다는 경기에 더 민감한 부분이 크게 시장에서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아모레퍼시픽 실적 잠깐 짚고 가보면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미국이나 유럽 쪽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선방을 했으나 중화권에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30% 넘게 전년 동기 대비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모레퍼시픽 시간 외에서 7%가 넘게 빠졌고요. 아모레G 마찬가지로 한 6%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더라도 어제장에서 올랐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실리콘트나 VT, 마녀공장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던 반면에 OEM, ODM 쪽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거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우리는 화장품과 반도체, 자동차의 어떤 주가 회복 탄력도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 침체 그늘이 강하게 드리웠던 이유, 바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 그저 한 번만 안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리 50 이하로 나오면서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황은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잠정 결론과 함께 또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기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조업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 제조업 기업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물론 제조업 지수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까지 이어보긴 어렵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음을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로 봤을 때 물론 정확한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화장품이나 반도체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뜨뜻미지근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해석과 함께 앞으로 전략을 짜봐야 될지는 두 분께 조금 더 힌트를 얻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그나마 좀 희망적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정부가 최대 6,200억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 정부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있었고요. 끝으로 애플은 반독점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도 그렇고 이제 이 반독점 이슈가 미국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 때문에 오히려 오픈 AI라든지 퀄컴, 구글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표를 했었죠. 그만큼 앞으로 하반기 어떤 식으로 애플이 이 난제를 헤쳐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희는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아침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하루 만에 우리 증시가 급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게 잠깐 비가 그친 것인지 아니면 물론 하루만으로 조금 추세가 강화됐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무리수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두 분의 생각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다고 보세요? 우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요인들은 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반등은 우선 반가운 부분들이지만 아직 확인해야 되는 여러 지표들, 특히나 지금 이 하락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 세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불과 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GDP, 미국의 GDP가 시장 컨센을 좀 상회하면서 이게 갑자기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골디락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죠. 2주도 안 돼서 경기 침체로 글로벌 증시가 좀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가장 좀 가까운 부분들은 이 일본의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부분들이 시장의 악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이고 어제 미국의 기술주가 빠진 만큼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했지만 제가 판단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반등을 좀 미흡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의 선물 지수도 소폭 좀 약세로 좀 전환했던 측면들이 아직까지에 대한 그 영향도를 조금 더 주시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
잔여 포지션 청산 부분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도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 청산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이제 시작됐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네네. 이게 참 이 규모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공포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은 좀 긍정적인 대답 주실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BOJ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일본의 10월 달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화가 지금 한 145엔 정도에서 좀 엔달러 환율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강세는 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뭐 이런 엔화의 강세가 내부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강세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추세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그 담보 부족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대매매 회피 물량들이 일단 어제 좀 장 막판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오늘 장 초반까지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변동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이 시장을 뚫고 갈 만한 뉴스도 아직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도 없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잘 괜찮다 싶으면 박스권 정도 예상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어제 상승했었던 업종들을 조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세게 반등이 들어왔다. 꼽으면 원탑 조선으로 꼽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조선이랑 방산이랑 물론 대형주만 봤을 때 하반기 모멘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잖아요. 이거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어제 일단 뭐 기술적, 특히나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투자 선호도에 대한 이 불확실성들이 좀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어제 반등보다는 좀 되돌림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과 좀 차이가 좀 있게 방산과 조선주는 좀 비교적 이전 거래일에 하락했던 것만큼에 대한 갭은 어제 좀 충족을 좀 해줬는데 다만 여기서 재차 반등을 좀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다라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다 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어떤 시장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내지는 성장성에 대한 정체 부분들이 없는 조선이라든가 방산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2분기 어닝미스에 관련된 이 투심 여파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어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도 2분기 실적, 2분기의 어떤 실적이 기대치를 좀 하회했죠. 이 부분이 3분기 가이던스를 부합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에서 한 지금 10%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주도적인 반도체 섹터에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이 투심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수주 잔고가 좀 더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 여기에 대해서는 방산도 2차 수출 계약 그리고 하반기 주요국의 추가적인 무기 수출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 보면 오히려 조정 이후에 지수의 완충작용으로 완화가 되는 구간에 대한 수급이 반사적으로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와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이 급락장에서 좀 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패닉셀 장세에서 조선주보다 방산주가 그나마 좀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모멘텀이라든가 다각대에서는 뭐 조선보다는 방산주의 단기적 수급 그리고 중장기 수급이 조금은 더 우위를 좀 피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2차 이 수주 물량들이 좀 더 가셔야 되는 10월 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폴란드 뭐 2차 수출 계약 그리고 하반기 주요국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전날 얼마나 빠졌는지에 대한 되돌림 현상에서도 갭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조선이랑 방산 쪽으로 이제 주의 왕권을 좀 갖는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더 매력적이게 보시는지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조선도 좋은데 네. 이 수급적인 측면이 최근에 어떤 거래일에 대한 이점들을 보면 방산주가 그래도 수급이 조금 더 탄탄하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 예. 이런 관점에서 저는 LIG넥스원을 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7월 17일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일단 지수의 단기 낙폭들이 좀 더 컸었고 이전 거래일에 낙폭이 있었지만 어제 일부분에 대한 갭을 메꿨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이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소폭 좀 하회는 했지만 단기적인 실적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수주 잔고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대해서는 하반기 이 지대공 미사일에 관련된 이 수출 모멘텀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뭐 7월 달에 인수를 완료한 고스트 로보틱스에 관련된 로봇 사업과 방산과의 사업 시너지들이 하반기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주목해 보면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그래도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전망해 봤습니다. 네, 방산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탄탄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고 이 안에서는 로봇도 같이 모멘텀을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LIG 넥스원을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대표님한테는 바이오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알테오젠 상당히 또 변동성이 컸는데 물론 개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들어본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 하나와 그리고 CDMO라든지 시밀러 쪽으로 그러니까 낙폭 전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를 주도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둘의 싸움을 좀 VS로 붙인다면 어느 쪽 손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둘 다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돈 없습니다. 네,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좀 떨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였을까라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이었었고요. 플랫폼이랑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도 많이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던가 CDMO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진단키트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로 좀 이제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관련 종목들을 일단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이오 시밀러도 그렇고 뭐 플랫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일 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1월 달에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될 걸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어떤 핵심이 중국을 배제시키는 거고 기존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중국의 우시라던가 우시 앱텍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배제시킨다 이런 것들이 좀 콕 집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우시를 배제시킨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CDMO 쪽에서는 거의 전 세계 글로벌 한 5개 정도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1등이 론자라는 기업이 한 20% 정도 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2등이 카탈란트라고 해가지고 카탈란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우시바이오입니다. 근데 카탈란트가 최근에 노보 노디스크한테 좀 그 지분 매각이 되면서 대부분의 그 캐파 자체를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많이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등
그 카탈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배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인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에는 조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4등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탑3 안에 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도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론자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저희도 한 출연자분 모시고 그때 얘기 듣다가 논자, 궁자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일단은 랭킹이 상위에 차지를 하고 있더라도 이 반사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캐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량을 받아오는데 그 부분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공장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까지 아주 또 진단 키트는 트레이딩이라는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넘어가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반도체 보겠습니다. 말씀 되게 또 변 대표님 잘 해주신 게 반도체 많이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못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민감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면 방어주로 꼽혔던 화장품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본 결과 이 연결고리를 미국의 제조업황의 부진으로 조금 이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2분기 GDP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이 컨센을 좀 상회했던 2.8%가 좀 증가됐다라고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는 골디락스 전망으로 가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경기는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어떤 베스트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7월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좀 더 증가됐지만 이 부분은 이민자 정책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치에 대한 지표를 보고 전체에 대한 어떤 경기 지표를 아직 논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어떤 경제 지표들을 연속성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를 좀 운운하는 것은 좀 다소 좀 과하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일단 우리가 제조업 지표의 경우에는 50P를 적정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컨센보다 좀 하회했던 네. 지난주 포인트가 46.8. 46.8.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컨센보다는 좀 내려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경기가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부분이 빠르게 좀 냉각됐다는 시그널로 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이건 이제 한 달로 보기엔 좀 어렵고 네. 이 부분을 조금 최소한 6개월 선행 지표까지 보민다면 우리가 후행 지표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여기서부터 한 6개월간의 경제 앞으로. 지표들의 증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소 뭐 이 부분에 관련된 희비들은 이 월마다 그리고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비수기 요인도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부진이 사실 뭐 미국 내 생산량들을 좀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어떤 제조업 지표도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연동성은 아직은 좀 다소 과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투심 예. 자체에서는 반도체 섹터는 뭐 기술주가 미국에서는 뭐 단기 과열권 이후에 계속해서 좀 투매가 좀 더 이어지는 흐름들 어제 뭐 소폭의 좀 반등은 좀 나왔지만 이게 시장에서는 확연하게 조금 이 추세를 좀 완화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보는 어떤 전략들은 사실 뭐 모멘텀의 훼손이라든가 성장성이 좀 훼손되거나 업황이 부진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조정 이후에 오히려 추세가 좀 완화되는 과정이라면 저는 반도체도 충분히 다시금 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어제 저희가 또 반도체에 대해서 낙폭이 너무 과한데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경기로 잘 간 게 아니라 반도체는 투자로 잘 갔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답을 또 들었었거든요. 그런 기조로 반도체를 또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슷하게. 네. 뭐 그 안에서 종목을 꼽기에는 아직은 좀 이를까요? 저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대형주로. 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주가 희비는 좀 다른데 네. SK하이닉스는 단기적인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매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두 종목 다 매력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네. SK하이닉스의 상대적인 낙폭이 좀 큰 점도 주시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괜찮겠어요? 엔비디아도 저는 계속해서 봐도 괜찮다고 봐요. 이게 뭐 아직 결함이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네, 이건 다 노이즈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피크도 지금을 뭐 정점으로 보기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향후 3년간에 대한 점유율, 독점적인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이 단기의 그 격차를
축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우, 제가 3번이나 돌다리 두드려 봤는데 셋 다 지금 방어해내셨습니다. 반도체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이제 거래대금 얘기해 주셨고 저도 어제 기사 봤는데 B2가 이틀 만에 1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금융주 다시 봐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쪽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금융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투자 관점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과대낙폭주들 중심으로 기존에 좀 빨리 되돌림이 나오는 반도체라던가 뭐 전력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과대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로 좀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유효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걸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좀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뭐 자동차, 화장품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었었고요. 다만 화장품 쪽에서 보면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까보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이런 실적 쇼크가 중국 영향이 가장 컸었고요. 일단 중국 내부적인 판매 부진이 가장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 쪽에서는 여전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좀 혜택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미 쪽에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좀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랑 비슷하게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 거의 격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과 계속 경쟁하면서 밀리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은 GM이라던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죠. 그러면서 전기차도 상당히 뭐 신차에 대한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기차에 대한 또 침투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난 9%에서 침투율이 10%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 안에서 뭐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좀 찾아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월 달에는 인도 IPO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맞아요. 예. 네, 이번 달 말에는 이제 인베스터 데이까지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이 열리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보니까는 리비안도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주 조금 더 탄력에 긍정적인 힘을 더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럴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삭였나요? 또 화장품 말씀해 주셔가지고 드는 생각이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수출 비중들 보면은 미국 쪽에 파일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 네. 쪽은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성장통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 여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펀더멘털의 영향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두 분은 방산과 자동차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